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오늘은 스콜라주의 발흥과 발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의 활발한 학문 연구는 십자군 운동 이후에 더욱 활기를 띠면서 저변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헬라와 아랍의 문명과 사상의 유입을 통해 스콜라주의 운동이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자들 대부분이 도미니크 수도단과 프란시스 수도단에서 배출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수도단이 대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도미니크 수도단은 연구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도미니크 수도단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 수도사들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스콜라주의는 중세 신학에 붙여진 용어입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이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여가 자유시간, 그리고 휴식,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특히 강의, 논쟁, 토론, 그리고 철학, 그리고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학교, 강의실 등 다양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학교이고, 오늘날에는 학파에 스콜라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 스콜라 신학, 그리고 스콜라 철학은 상호 교우적으로 사용될 만큼 스콜라주의는 중세 신학과 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과 교부들의 저술과 사상이고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증법이었습니다. 스콜라 학자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과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리와 이성을 조화시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교리들을 신학 대전이라고 부르는 질서정연한 체계로 배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스콜라 철학자들의 아주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콜라 학자들은 논리학과 철학을 통해서 신학의 정통체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계시와 이성, 신앙과 학문, 신학과 철학이 일치한다고 스콜라 철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들이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스틴 마터를 비롯한 변증가들이 헬라 철학과 유대 사상은 같은 기원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샤를마뉴 대제 이후에 교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회와 수도원에서 아주 각처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의 등장과 대학을 통한 학문의 장려는 스콜라주의의 이 탄생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세 당시 학문이 이들 학교를 통해서 진작되었기 때문에 스콜라주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11세기 중반 안셀름이 등장하고부터 윌리엄 오캄이 활동했던 14세기 중엽까지 중세의 지성사를 장식했던 이 스콜라주의는 고전에 대한 복고, 그리고 종교 개혁과 후대 신학적인 발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토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콜라주의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콜라주의의 가장 큰 원천은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이 상당히 많이 중세에 복구된 것이죠. 어거스틴이 진료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교의학 원리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법론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스콜라주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진리의 선구자, 자연 만물에 대한 방법과 지식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파리의 생 빅토르의 고트프리드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갑옷을 입지 않고 오는 자는 누구나 배제되고 추방되었다.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죠. 고전에 대한 연구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해서 활발해졌는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가 신학에 새로운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교리와 신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세에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스콜라주의는 교리와 이성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완전한 신학 체계로 만드는 일이 이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런 면에서 중세 스콜라 철학은, 스콜라주의는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스콜라주의자들이 교리와 신앙을 조화시키려고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신앙의 뒷받침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정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분명한 진리의 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동기였던 것입니다. 스콜라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보편과 실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보편과 실제에 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해와 접근 방법에 따라서 크게 실제론과 유명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론과 유명론이 어떤 핵심 사상인지를 잠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은 보편은 사물에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과 개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은 개체 안에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와 현상의 세계를 구분하고 오늘의 이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반영이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보편이 개체 이전에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과 개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은 개체 안에 존재한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로 보편은 개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게 실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개체를 이들은 분리시킬 수 없죠. 유명론은 보편의 실존을 부정하고 그것은 명칭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론에 따르면 보편은 사물에 앞설 수 없고 사물 안에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인식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명론자들은 보편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명칭에 불과하고 인간 정신이 인지하는 유일한 실체란 감각으로 체험되고 검증할 수 있는 개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때문에 보편보다 이들은 개체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론이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면 유명론은 보편과 개체를 분리시켜 후대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 개혁 이후에
계몽주의의 합리주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안셀무스 그리고 보나벤추라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었고, 그리고 유명론은 윌리엄 오캄 그리고 요하네스 로스켈리누스를 통해서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콜라주의의 이 발전 단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필립 샤프에 따르면 스콜라주의 역사는 크게 3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제1기는 스콜라주의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개화기이고, 그리고 3기는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기 태동기에 속한 학자는 안셀무스, 영어권에서 안셀름이라고 하죠. 안셀무스, 로스켈리누스, 아벨라르, 그리고 베르나르, 생 빅토르의 위그, 그리고 생 빅토르의 리처드, 부아티의 질레트, 이런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2기 학자들은 롬바르투스, 알렉산더, 마그누스, 아퀴누스, 보나벤추라, 그리고 베이컨, 스코투스, 이런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3기 쇠퇴기는 두란두스, 그리고 브래드 워딘, 그리고 윌리엄 오캄,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죠. 이들 학자들의 국적은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유럽 전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콜라주의가, 스콜라 철학과 신학이 널리 확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다 수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스콜라 학자, 튜빙겐 대학교 교수 가브리엘 비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첩경 중에 하나가 바로 스콜라주의인데, 이 스콜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중세 시대를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스콜라 철학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